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는 마지막 이론 정리인데 7, 8월 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저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번 이론 정리는 이제 좀 잘 안 했던 이제 관리 거기 파트 462페이지부터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순서가 의미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때 지금은, 요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책을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계획을 세워서 랜덤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이에다 집어넣고 오늘은 뭘 해야지 끄집어내서, 투자, 금융, 뭐 이런 거 있죠. 간평, 이렇게 랜덤으로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 하면 뒤에 까먹고 뒤에 하면 앞에 까먹고 이런 일이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독보다는 다독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봉투 안에 그 박스 안에 그 파트를 집어넣을 때, 투자, 금융, 이런 거 있죠. 투자, 금융은 좀 종이를 많이 집어넣어서 끄집어낼 확률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융 자주 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462페이지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주제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감정평가랑 금융고 사이에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 파트가 있고요. 부동산 관리,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개발, 이용, 전부 다 이제 이렇게 4가지가 주제가 되어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제 관리가 하나, 마케팅이 하나, 개발 2개, 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어요. 안 나오는 데가 더 많습니다. 왜냐, 이용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부동산 이용이란 주제가 이제 여기 자체적으로 내기보다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다른 분야에 그냥 알고 있다는 가정으로 용어가 이제 그냥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관리, 마케팅 이렇게 딱 4문제가 나왔는데, 다만 재작년이 개발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재작년에 그 개발이 이제 4개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6문제가 나왔는데, 좋았을까 싫었을까요? 대빵 좋았죠? 그래서 이쪽이 6문제가 나오면서, 보너스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이 좀 쉬웠어요. 26회 때가. 책 2회 나온 문제 중에. 그래서 작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작년에 다만 개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나온 개발이 하나가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그 2차 과목에 공법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도시정비사업법에 뭐 공부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비중은 뭐 크게 변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4문제 푸는데 1분 만에 다 풀어야 돼요. 4문제 푸는데 풀 수 있을까요? 1분 만에, 이 4문제를 1분 만에 푸시는 분은 20만 명이 시험 보실 텐데요. 그 중에서 한 2명만 그렇게 푸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 1분 30초 안에 푸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관리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관리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거기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시험 문제 정답을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보기를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라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죠? 자녀분들 관리하시잖아. 그쵸? 저도 집에서 관리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관리 받을까요? 밥을 많이 못 먹게.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들어가니까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밥솥에 밥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리의 의미는 거기에 이제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돈 벌 목적이겠죠?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 4번째 줄에 보면 처분의 개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자 단계가 취득, 운영, 처분이라 봤을 때 처분하는 행위 전 단계까지가 이제 관리 영역이다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참고하시고 밑에 뭐 보존 이용 개량도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목만 보시면 돼요. 이제 지문으로 가끔 나옵니다. 부동산 관리는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지 소유자 요구 등에 의해서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만 나옵니다. 정답 체크한 적은 없죠. 도시하고 건축기술 발달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부 안 하셔도. 부지 소유자 요구는 이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부지 소유자 요구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쵸? 부재. 소유자가 부재하는 거죠? 어디에 부재하는 거야? 그렇죠. 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 소유자가 없죠?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역곡인데 부동산 소유자는 어디 있어요? 저기 우간다.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겠지. 저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이 얼만큼 훼손되는지 극치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것이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논리고, 근데 관리자에 대한 논리도 가끔 언급을 하는, 정말 드물게 언급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아요. 관리 맡은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 당연한 말들이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은 그런 집은 안 나오겠지만, 초창기 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자 위탁을 받아서 이제 관리하는 건데, 점유율을 낮추고 공실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점유율을 낮추고 공실률을 높여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가능하시죠? 근데 공실률하고 점유율을 모르시면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럼 있는 사람 내보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막는 걸 말하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임차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임차인과 맨날 싸우면은 안 되겠죠? 공부 안 해도 맞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정답으로 출제하지는 않더라고요. 관리의 파트에서 90% 이상 나오는 주제가 이제 관리의 분류입니다. 그 464페이지에 그 일부 로마 짤부 내용에 따른 분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작년에 이제 90%를 차지하는 2가지 큰 주제 중에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정답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분류는 이제 복잡한 건 아니고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제 뭘 관리합니까? 라는 건데 부동산 학에서는 이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종합응용과학이라서 그래서 법률적 관리 이렇게 하죠. 법률적 관리를 이제 보존 관리 그리고 이제 경제적 관리 이거는 이제 경영 관리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관리 또 물리적 관리 그러고 얘를 유지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이 내용이 법경기 중에 어디에 해당된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100% 지문입니다. 100% 여기 자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근데 법이라는 말하고 경제 기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맞히는데 어려워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약간의 주의사항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딱 한 번 협의랑 광의로 분류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 관리는 어느 거라고요? 법경기 중에서. 그렇죠. 기술적 관리가 협의의 관리죠. 법이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합친 것이 이제 뭐죠? 광이다라고 이제 굳이 그 범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거의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경기라 구분하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 이제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법률적 관리의 개념은 그 개념 어렵진 않아요. 무슨 단어가 나와? 거기 법률상의 절차, 처리 막 이런 나오죠. 법이 나와요. 법이 나왔는데 경제적 관리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분은 법이 나왔는데 법률적 관리를 연결시키면은 너무 쉽다. 이거 함정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함정이 없어요. 그 함정은 민법만 함정이 있죠. 가불병정에서 함정이 나오지만은 학교로는 그냥 드러난 대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인데 밑에 이제 쭉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종류를 다 암기하지 마시고 그 감으로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이니까 각종 이제 법과 관련되는 건 계약이라든지 예약 이런 말이 나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다 법률적 관리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권리와 관련되는 거 있죠. 권리를 분석하고 권리를 조정하고 권리 나오고 계약 예약 나왔는데 이게 법률 느낌 들어요? 아니면 경제 느낌 들어요?
만약에 경제 느낌 드시잖아요. 방법이 없어.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 이제 권리 조정 이런 데 보면 미등기 보존 등기 불법 점유당한 부동산의 원상 회복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공법 나오고 권리, 법 이런 식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뭐 계약도 거기 나오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타 시설 이용의 계약, 권리, 공법 규제. 그래서 이제 법적인 내용들은 아마 감으로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민법하고 공법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민법 지금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셨어요? 경지라는 것은 한 30점만 나와도 경지에 도달하신 겁니다. 그 30점 나중에 70점 이상이 되시더라고요. 어차피 공부는 막판 한 달이야. 그냥 쭉 하다가 막판 한 달에 점수가 급격강서 올라가는 거지. 공부하시는 것만큼 이게 점수, 이게 공부 시간 이렇게 돼요? 절대로 아니야. 40점, 60점 이렇게 된 다음에 40점부터 출발하면은 공부하면서 이렇게 오래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안 올래? 갑자기 올라가. 이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버티지 못해서 중간에 나 안 할래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적정한 점수가 30점 정도가 적정한 점수다라고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80점 넘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언제 시험 보나. 언제 시험 보나. 벌써 40점, 80점 넘으신 분들은 지금 5월달 연휴잖아요. 여행 다녀오시면 돼요. 다시 30점대로 떨어뜨리셔야 돼. 공부는 마지막 한 달이야. 경제적 관리.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사람하고 돈이에요. 사람하고 돈. 그래서 이제 회계. 옛날에 그 수지라고 나왔어요. 요즘에 회계로 나오대요. 뭐 회계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투자 분석에서 논했던 뭐 손익분기점파, 뭐 현금 흐름 분석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그 경제적 관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리하다 보면은 현금 수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인력 관리, 사람을 고용하고 적재조수에 배치하고 퇴출.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경제적 관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회계, 인력,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다. 뭐 이런 스타일로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럼 X. X죠. 요거는 경제인데 계약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뭐 슬쩍 섞여서 나오더라. 뭐 굳이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돈벌이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경제적 관리 보면은 거기 이제 순수익이란 말이 나와요. 그 장기적 수익.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그 장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자산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해놓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그 경제적 관리 파트 보면은 뭐 저런 내용들이 나오죠. 돈벌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응용해서 낸다 그러면은 본인 땅을 수익 활동으로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그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럼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이거를 뭐 모델하우스 부지로 이용하게 한다든지 단기 임대차 계약 체결하잖아요. 전부 다 돈벌이 활동 목적이니까 전부 다 경제적 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만약에 집에 있는 그분이 저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집에 설거지 보내잖아요. 그 청소 보내고 그 화장실 청소 보내고 이거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그분 입장에서는 경제적 관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나왔죠. 5월 1일부터 혹시 쉬는 날이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없지? 이렇게 했잖아. 저를 경제적 활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학원에서는 밥은 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는 뭔가 이제, 그 본인 주택 거주하시는 모습 보시면 됩니다. 위생하고요. 위생 뭔지 아시지? 뭐 청소 같은 거, 이렇게 설비, 이런 점검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보안, 화재보험 가입하는 거, 사고 나는 거를 미연에 대비하는 거니까,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지문에, 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보완, 그럼 보존은 나온 적이 없지만은 이제 그 하단 가꾸고 현상 유지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조경 같은 거 하거든요. 가끔가다 이것이 보존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설 보호보라 그러죠. 위설 보호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뭐 그런 식으로는 출제하지 않겠지만은 전국모사 같은 어떤 분들이 내신 걸 보면은 다음 중 기술적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걸 내요. 그 1, 2, 3, 4, 5면 단답형 내는데 위설 보호보잖아요. 위설 보호보인데 여기 보존이잖아요. 여기 보존을 냅니다. 보존. 그 보존은 법률적 관리의 또 다른 의미고요. 그 보존 관리는 기술적 관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별하는데 어렵진 않고 좀 최초하는 등기 무슨 등기라 그래요? 보존 등기법 해서 이제 등기 보존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제는 그런 문제를 낼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대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잡듯이 그냥 해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법경기라는 논리를 펼쳐놓고 요거를 이제 분류하는 내용 체계가 올해 사실상 가장 돌아가면서 출제한다 봤을 때 유력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씩 다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전통적인 분류책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좀 똑같은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오른쪽 이제 465페이지 하단부 보면은 그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 내용에 따른 분류가 똑같은 논리인데 학자들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 자산관리, 시설관리, 이제 그 부동산 관리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근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통이 무슨 관리다?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관리가. 그런데 그 자산관리에 대한 논리는 밑에 개념이 나옵니다. 소유자의 이제 위탁을 받았으니까 소유자가 위탁한 재산이 있죠.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관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 증진이라는 말을 알아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산관리다. 그리고 적극적 관리라는 걸 이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가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은 특히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산관리에 대한 자산관리, 시설관리로 분류하는 학자는 전통적인 법경기 체계를 법하고 경제를 묶어서 요거를 이제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이게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 적극적인 이제 관리다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자산관리다라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자산관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를 물어봐요. 종류가 이제 그 6가지인가 5가지인가 딱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 재투자, 그 위험, 매각, 그리고 부러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 주시고 그 부동산 관리는 잘 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그 학자들마다 이건 분류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하고 사실상 뭐만 분류하면 되냐면은 자산 관리하고 시설 관리만 잘 분류하면 되실 것 같아요. 시설 관리는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자의 요구이죠, 요구.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단순한 소극적 관리를 합니다. 주로 기술적 측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요구에 이제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정도니까 가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현상 유지하기 위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고 그 뭐죠? 소극적 관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술적 관리가 결국 무슨 관리냐면은 시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의 또 다른 표현이 기술적의 또 다른 표현이 시설 관리고 그 종류가 쭉 나와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시설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거에서 자산 관리는 이렇게 구별하는 식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은 적극이고 시설은 소극이고 종류만 파악하면 되는데 거기 시설 관리에 뭐 설비,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보안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뭐죠? 시설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경제적 관리로서 자산 관리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요것만큼 많이 내지 않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도 약간 구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 관리 똑같으니까. 무슨 느낌이 좀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요 파트가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다라고 이제 해주고요. 섞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 체크가 중요성 가능성이 있어요.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제처럼 밑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드물게 나왔던 자산과 시설을 분류하는 체계도 밑에 보시다시피 자산 등을 나눌 때 시설 관리 속하지 않는 거 돼 있죠. 몇 번 같아요? 그 답이 있죠. 그쵸. 그 매입하고 매각이랑 매각 관리하면은 매입과 매각 과정 중에 자산 가치가 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관리로서 자산 관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그 작년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90% 차지하는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른쪽에 이제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작년 여기서 나왔는데 내용 뭘 관리합니까가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가 방식이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나서 작년 기출문제 보시잖아요. 야, 정말 황당하게 쉽게 나오는구나. 작년에는 보자마자 이게 답이 보였다 그럽니다. 방식인데 그 방식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하는 거 있죠. 자가관리. 자가관리는 이제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이 한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의미는 소유자가 바로 관리자가 된다는 뜻이죠.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관리를 직접 관리, 그 자치관리, 이렇게 이제 자기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주로 이제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다라고 이제 1회 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것에 이제 자가관리 합니다라고 나온 적도 잠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위탁관리겠지. 위탁관리는 맡기는 거죠. 누구한테 맡겨?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맡기겠지? 아니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맡기겠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다른 걸 말하죠. 소유자는 소유하고 그리고 관리자는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관리 방식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관리 내용상으로 논하는 것은 다 위탁관리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뭐겠어요? 혼합관리가 되겠지. 혼합관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어쨌든 같이 하면은 법경계라는 저 세 가지 영역을 서로 나눠서 하면 무조건 이거는 뭐다? 혼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라 그러는데 시험에 나왔죠? 과도기적 관리 방식이다. 근데 특히 뭐하고 뭐를 잘 구별하셔야 되냐면은 자가하고 위탁을 잘 구별하시고 자가 위탁에 대한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자가의 장점, 위탁의 단점이라 그랬죠. 위탁의 장점이 자가의 단점이다 보니까 장점만 한쪽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장단점에 대한 논리가 나왔을 때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게 많아요. 애착심이 강하다. 자가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얼마나 쉬워.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위탁하는 거죠. 종합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혼합하지 않고요. 지금 자가랑 위탁하는 거 있는 거다. 종합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건 자가관리죠. 그렇죠? 뭐 관리비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관리비 안정화. 이렇게 되는 거지. 기밀 보안 유지면서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은 역시 기밀 보안 유지면에서 유리하다. 이거는 자가관리의 이제 터줏대감 장점입니다. 이렇게. 그 내과 내고 관리하다 보면 애착심이 강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관리면에서 유리하다. 이 종합적인 관리가 나왔을 때 이걸 위탁으로 오해한 분들 실제로 계셨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본인의 이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위탁 관리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니까 전문적인 관리를 기대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합리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분업화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뭐죠? 위탁 관리야.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자가랑 자꾸 엇갈리게 나오는 거, 매너리즘 방지.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타성에 젖는 거죠. 타성화 방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 방지, 게을러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뒤로 미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등등등 이제 집 있는 부분도 매너리즘이 극치죠. 분명히 집안 좀 청소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죠. 등등등. 제가 쉬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쉬는 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이 완전히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죠. 천장에 닿을 정도입니다.
누구를 초대해야지 치울 것 같아요. 매너리즘 방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합리적인 뭐 기대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비. 관리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안정이죠. 그 자가 관리는 안정화가 안 되죠. 이렇게 등등. 그리고 이제 옛날에 나왔던 질문 중에 소유자는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무슨 관리 장점이야? 위탁이죠. 그러니까 자가 관리는 다른 업무에 종사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혼합 관리는 이제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같이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소유자들은 주로 법률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기밀이 유지되고자 하는 본인이 하고 싶고, 그리고 관리자한테는 뭐 청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맡기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이죠. 집안에서도 보통 이렇게 혼합 관리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는 제가 하고 나머지 돈 관리는 그분이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용돈 받아서 대출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등등. 법경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근데 다만 최근에는 반대로 나왔었죠. 이제 법경을 관리자한테 맡기고 청소를 소유자가 하는 거. 이것도 무슨 관리에 해당돼? 이것도 혼합 관리다라는 논리고 어렵진 않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책임 소재와 관련되는 거 가지고 사실상 거의 뭐 정답으로 유일하게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책임 관리 관련된 문제가 생겼어요. 책임 소재가 자가 관리는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분명하고 위탁 관리는 분명하고, 혼합 관리의 사실상 유일한 정답을 볼 수 있는 거 불분명하다. 서로 책임을 또 떠넘기는 현상이 서로 발생을 하죠. 등등등. 그래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요 내용들이 거의 그 내용하고 방식이 90% 이상의 정답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문제 쉽게 맞히는 게 낫지, 투자론, 가이손전호 아주 머리 싸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히고 그것도 맞히면은 뭐, 아무리 이제 학교론이 힘들다 하더라도 80점은 넘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 미만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이제 그 주된 내용이 있어요. 468페이지면 관리활동 중에 그 밑에 이제 임대차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임대차 활동 469페이지 보면 그 임차인 선정 기준부터 나오죠. 이거 용도마다 달라요. 임대차 활동인데. 임대차 활동.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이거를 매장용 부동산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공업용 부동산이 있고요. 또는 사무용 부동산 이렇게 됩니다. 공업용만 할게요. 주상공인데, 저기 용도마다 이제 관리 파트가 이제 다르겠죠. 주거용 부동산에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어요. 주거용 임차인 선정 기준은 뭘까요? 이게 유대성이죠. 사이가 좋을 임차자끼리 들여보내야 되죠. 맨날 임차인 싸우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매상고. 그러니까 이제 가능매상고라는 것은 건물주, 소유자의 그 임대 총 수입이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자산조합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적절한 임차자 혼합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지어진 공장에 적합하다. 적합성을 보통 잡아야 됩니다. 그 유가적이라 그러죠. 유가적. 근데 이 임대차 활동 중에 임차인 선정 기준 용도별로 구별할 때 상업용 부동산만 여태까지 나왔어요. 가능매상고. 주거용하고 공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선정 기준은 아직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상공인 임차인 선정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이러한 임차인 선정 기준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차 유형이 있죠. 요거는 시험에 아주 조금 더 나왔어요. 개념은 다 나왔는데, 임대차 이제 유형이 총임대차 막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개념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순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동그라미 1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3번에 비율임대차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1번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은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주거용 부동산 무슨 임대차야? 총임대차. 이 총임대차라는 것은 이제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총임대료 있죠? 그 순수한 임대료가 있어요. 순임대료에다가 임대차 할 때 여러 가지 경비가 들잖아.
영역 경비, 그쵸? 이 경비를 포함해가지고 임차자가 임대자한테 지불하는 걸 뭐다? 총임대차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총임대차는 순임대료에다가 영업경비까지 포함해서 임대인한테 지불하면은 임대인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경비를 누가 직접 처리해요? 임대인이 직접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 경비 항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 주로 적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총임대차.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비율임대차야. 이건 비율이란 말이 나오죠. 비율, 먼저 이거부터 하면은 비율임대차입니다. 비율임대차는 이제 임차자 총수입 있죠. 임차인의 총수입 중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하라. 이게 뭐다? 이게 비율임대차야. 그렇죠. 이제 임차인의 총수입에, 그래서 만약에 임차자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총수입의 30%를 임대료로 하라. 이게 우리 중개사 시험에 한번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학개론에 나온 적은 없고 중개사법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15회 때 한번. 거기서 왜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라. 근데 1월 달에, 두 가지 스타일이 기본적이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총수입이 1,000만 원 나왔어요. 임차자가. 그럼 임대료 얼마 내라는 뜻이야? 어떻게 하셨지? 1,000만 원에 30% 300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하시네? 근데 임대차 계약을 10년 했어요. 그럼 몇 개월까지 받아야 돼? 120개월까지 받아야 되죠? 근데 2월 달에 총수입이 얼마 발생했냐 했더니 1조가 발생했어. 그 임대료 얼마 내야 돼? 1조라니까? 30%니까 3천억이지, 3천억. 아이, 그냥 이렇게 어려워. 너무 극단적으로 해놨나? 그래서 임차자가 돈 많이 벌어서 그다음부터 문을 닫고 여행 다니고 있어요. 휴가 다녔어. 그 임대 기간 동안에. 그럼 그 3월달부터 120개월까지 총수입이 없지? 그럼 임대료 얼마 받아? 없는 거지.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게 뭐다? 비율임대차가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은 임대인이 찾아오겠지. 일 좀 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일 안 하면은 임대를 못 받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나왔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지, 임차자가 총수입이 발생해야지 임대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이 비율임대차가 이제 변형된 상품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학계론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나올 계산 문제인데, 전체 총수입에 대해서 이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있지만은 이렇게 정합니다.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기본 임대료를 정해요. 기본 임대료가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다. 가산 임대료를 정해요. 가산 임대료를 정하기를 가산 임대료가 임차자 있죠? 임차자의 총수입이 1억 원 초과시 초과액의 20%를 가산 임대료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수입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뭐죠? 가산임대로에서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비율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객관식 요것만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이제 임차자의 총수입이 얼마로 할까요?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얼마일까? 1,100? 한번 따져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어디까지? 1억 원까지는 100만 원이죠. 여기에서 당신이 이제 장사하든 안 하든 기본 100만 원 계속 내라는 뜻입니다. 수입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1억 5천이 나왔죠. 얼마 초과했어? 5천만 원 초과했죠. 여기에 몇 퍼센트? 0.2니까 5천에 0.2면 몇 프로? 1,000만 원이죠. 그럼 얼마다? 1,100만 원이 이제 기본 임차자가 지불하는 비율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죠? 지금 처절하게 기원하고 있는데, 기원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너무 쉽다고 한 것 같아. 어차피 투자론 계산 2개 할당되고, 간평 하나, 최소, 수용급 하나, 입지론 하나, 금융론 하나. 그러면 이제 7개가, 6개가 다 됐죠? 그리고 뭐, 하나는 뭐, 이런 정보같이 다른 데 내다 보니까 뭐 투자 더 낼 수도 있고, 손이 잘 안 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손이 가도록 지금 처절하게 이제, 8030 학개론 담당 산실령 계시다 그랬죠? 손가락을 이제 부러뜨리고 있는데, 힘이 너무 세셔. 어쨌든 이제 비율임대차는 이제 여기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계산 문제 파트인데 난이도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업용 부동산은 이게 뭐냐면 순임대차야. 요 순임대차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임대차는 말 그대로 순임대로예요. 여기 뭐만 지불하는 거야? 아까 총임대로가 순임대로 플러스 경비라 그랬죠. 그럼 뭐죠? 순임대로만 지불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나머지 경비 부분은 거기 표현할 때 잘 보세요. 그의 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에 의해서 경비를 지불할 거를 두고 순임대로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뭐다? 순임대차야. 순임대로를 지불하되 그의 영업 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상에서 결정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순임대차를 2개, 여기는 그 다음은 참고하셔야 돼요.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가능성도 희박해. 거기 이런, 원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순임대차가 1차 순임대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다 돼 있죠. 그냥 순임대로 하면 뭘 말한다? 1차를 말하게 돼요. 말 그대로 순임대로는. 그래서 이제 1차가 안 되는데, 2차는 뭐냐면은, 1차 있죠, 1차. 1차인데 경비를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특히 공장 같은 거, 저기 뭐죠? 이제, 그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이제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인데 임차자는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화재가 나고 걱정돼가지고 화재보험을 이제 임차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기간인데 화재가 날 거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 되니까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자기가 가입하는 거야. 가입하되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게 만드는 거야. 임차자한테 부담시키는 거죠. 임대료에 포함시키는 거. 그렇죠? 안 줄까봐. 그래서 여기다 보험료를 집어넣는 거죠. 보험료. 그 3차는 거기에다가 보험료에다가 하나 더 하는 것이 청소해야 되잖아. 임차자 끝나면은 공장 같은 거 운영하다가 그냥 나가버리면은 이제 그 뒷수습은 하니까 그 건물주가 해야 되니까 걱정되겠지. 그 청소 부분도 맡기는 거야. 그래서 청소 부분도 임차자가 본인 건물이 아니다 보면 안 할 것 같아서 전문업체한테 청소를 맡기고 대신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라? 임차자 당신들이 이제 부담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순임대에 포함시키는 거 있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공장 같은 것은 어느 게 많다? 3차가 많다. 그냥 순임대차 하면은 1차가 전형적인 학문적 개념인데, 공업용 부동산 같은 것은 3차가 가장 많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마다 개념 위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임차인 선정 기준은 유가적이고 임대차 이용은 총비순, 주상공 총비순. 그렇죠? 총임대차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집주인한테 줘버리는 것이고 그 비율임대차 말 그대로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을 임대로 때려잡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비율임대차 하는 경우가 있나 없나요? 점포 중에. 그 백화점 같은 데가 여기 해당이 되면 대부분은 이러지 않죠. 일반 상가 같은 건 전부 다 정액임대차를 하게 돼 있어요. 순임대차는 말씀드렸던 순임대를 지불하고 그의 경비는 임대인과 협상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협상에서 어떤 임대를 경비의 순임대를 어떤 경우를 포함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1, 2, 3차 구분되긴 하는데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딱 보시면 돼. 주상공, 유가적, 청비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우도록 하겠어요. 뭐 그나마 이제 나오는 게 요거더라고요. 임대차 활동.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거기까지고 471페이지 보면 임대를 당연히 수집해야 되고 뭐 참고하시고 그 유지 활동 있죠. 유지 활동에도 보면 그 3가지가 있어요. 유지 활동. 당연히 관리자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 3가지인데 그 매일매일 할 일상적 유지 활동이 있고요. 그 예방적 유지 활동이 있고 그리고 대응적, 사후적 유지 활동이 있어요. 3가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역시 뭐 예방주사가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예방주 유지활동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예방주 유지활동은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방지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끝.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 세 가지인데 끝. 이렇게 등등등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472페이지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보기 힘들 건 보험 있죠. 보험에 대해서만 잠깐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보험은 뭐 딱 역사적인 지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험에 보면 손해보험이 있어요. 화재 나는 부분은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책임보험이죠. 책임보험은 이제 방문객들이 이제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책임지는 보험이고 그 임대료 손실보험이 한번 나왔었죠. 동그라미 1번 개념을 잠깐 보시면 돼요. 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험금이 건물을 다시 보관하는데 부족할 경우 이를 보충해주는 보험을 말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손해보험을 부족한 거를 보충해주는 거. 그러니까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 난 부분은 손해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죠. 이론상으로. 근데 이제 그럼 시설을 화재 난 부분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 중에 임대료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게 드는 보험이 임대료 손실보험이다라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거기까지 하기가 좀 힘들어. 나눠드린 프린트 형식으로 나올 텐데 거의 비슷해요. 문제 수준이 오늘 1번 있죠. 1번 딱 보면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1번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동산 관리 전문화 필요성 강조. 맞죠? 이게 관리 필요성이죠. 2번 관리에는 기술, 경영, 법, 복합 개념이죠. 측면에 있어서 물리적 설비, 기술이고 경영이 이제 뭐다? 경제고 법이죠. 이 무슨 측면? 복합적 측면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 위탁을 받아 한 거니까 수익 극대화 및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맨날 싸우면 안 되고 4번의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 측면 자가보다는 위탁 관리가 더 유리하죠. 틀렸죠? 뭐가 유리해? 자가가 유리하지. 그리고 부동산 유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처리하면 고비용 지출, 임차인 불편 등을 야기함으로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돼 있죠. 유지 활동 중에 수준은 거의 이 정도다 보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보자마자 답이 나오고요. 4번이죠. 이제 관리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논리 틀린 거.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 시설 노후와 누출 장점. 전문 나왔죠? 그리고 이번 위탁 관리는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때 부실한 관리 초래하고 이건 단점이죠. 잘못된 관리가 좀 안 나면 공통적인 상식적인 말이고 3번의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죠. X죠. 거기서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틀렸죠. 그리고 혼합관리 방식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별을 위탁하죠. 그런 부분은 좋겠죠. 대신에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의 단점이 있겠지. 맞고요.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죠. 종합적으로 하는 거랑 기밀. 아무도 알려주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이제 2번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 하나 더 풀어본 틀린 거. 1번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을 임차 선정할 때 가능 매수가 중요한 기준. 정확하고 비림대차는 임차인의 총수 일정비를 임대료. 이게 비율이죠. 대응제 유지활동은 시설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 교환, 수리하는 사전 유지활동 말하죠. 사전적이 아니지. 대응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까 예방적 유지활동이지. 예방적 유지활동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럼 4번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는 총임대차가 일반적. 정확하고요. 아까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 임대료 손실 보상해주는 보험. 정확하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1, 2, 3번처럼 나오잖아요. 관리 파트 문제는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야, 이게. 기출문제 보면은 이 정도가 어려우면 마음이 편해져요, 불편해져요? 편해져요? 야, 지금 여기 굉장하시다. 그리고 한번 이제 지워보고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주상공을 잡았어요. 주상공을 물어본 이렇게 섞어서 나오진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정리해봤을 때 입지 조건이 있죠. 그 입지론에서 보면은 용도마다 입지 조건이 다르잖아.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으로 입지 조건이 우수하려면 먼저 쾌적해야 되죠.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 편리성. 생활의 편리성도 있어야 되죠. 쾌적성과 편리성이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 입지 조건이었었죠. 상업용 부동산은 뭐죠?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비용성 또는 생산성이지. 이렇게 입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관리 파트로 넘어와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죠. 주거용 부동산은 뭐죠? 유대성이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뭐 시험 문제도 가능 매상으로 나오니까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이죠. 나중에 감정평가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했었죠. 이 동일수권을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동일수권 이제 사례 선정 기준이죠. 사례 선정한 지역적 범위. 주거용 부동산은 뭐죠? 키워드가 통공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통공 가능성이고, 상업용 부동산은 배우지를 기초로 형성되는 영업수익과 일치하라. 공업용 안 했죠. 이것도 비용성입니다. 근데 다만 동일수권에는 이제 특별하게 후보지 이행지를 따로 논하죠. 후보지 이행지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전환 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용도마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그 걱정되는 게 분야와 분야가 이제 파괴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주론에서 내는 조건이고, 잘 내죠. 요즘엔 잘 내지 않죠. 초창기 때 나왔던 것이고, 얘는 관리 파트고 감정평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야를 파괴해서 모의고사를 내드리면은 많이 틀려요. 어떻게 되냐면은, 주거용 부동산의 동일수권 판정 기준은, 쾌적성, 편리성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네요. 그럼 틀린 거지. 쾌적, 편리성은 입지 조건이야. 사례 선정 기준이다 보니까 통공 가능성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쾌적성, 편리성만 강하게 머릿속에 이제 박혀 계세요. 그래서 임차인 선정 기준은 쾌적성, 편리성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들어본 거 맞다고 하시더라고. 주거용 동일수권 판정기도 쾌적, 편리성이다. 많이 들어본 거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임차인 선정 기준 쾌적성, 편리성이 특히 쾌적성이면은 관리자가 임차에 들어올 때 목욕 몇 번 해요? 뭐라고요? 하루에 3번 한다고? 나가! 이렇게 이제, 물값 아까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건물에 들어온 사람은 공통적인 것이 들어온 사람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 분야마다 있는데, 아직은 뭐 섞어서 내지는 않고 있더라라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입지, 관리, 감정평가. 그렇지만은 이제 관리 파트는 말씀드렸던 건 요거 있죠? 요거고, 지금 나눠드리는 문제 있죠? 그 문제 수준으로 더 높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시면 돼요. 이보다 하찮으면 하찮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관련 한 문제를 맞히신 거야. 아주 가볍게 하나 맞히셨지. 또 하나 가볍게 맞히시는 파트가 있어요. 좀 영어를 하셔야 되는 파트인데 475에 마케팅 분야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18회 때부터가 이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마케팅에 대한 논리가 그럼 어느 게 중요한지 좀 주무셨다 할까요? 네, 저 시간 주무셨다 하겠습니다.